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겉보기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의 틈새에는 소름 끼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노인,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어르신은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월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입주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도우미는 상냥하고 세심했으며 일 처리도 빈틈이 없어 이웃들조차 사람 참 잘 구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우미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의 귀염둥이였던 손자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고 매일 밥상을 엎거나 도우미의 물건을 숨기기 일쑤였으며 말하는 것조차 어딘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심통을 부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자가 내뱉은 7글자의 말, 그 말이 평온한 일상 아래 잠복해 있던 진실을 단번에 벗겨내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독거노인 혹은 부모님을 매일 찾아뵙지 못하는 모든 자녀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며 언제든 당신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7입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로는 거동이 영편치 않습니다. 딸과 사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1년에 얼굴 보기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연락이라곤 가끔 하는 영상 통화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 지금 집에는 저와 6살 배기 외손자 지훈이뿐입니다. 지훈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개구쟁이입니다. 이 늙은 몸으로 아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다 보면 이러다 언제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닌가 싶어 덜컥 겁이 나곤 했습니다. 솔직히 요양원에 들어갈까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 힘으로 나를 건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건 마치 남의 손에 내 삶을 정리당하는 것 같아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입주 도우미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 손발이 되어주면 몸도 좀 편해질 테고 아이도 더 잘 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월 300만 원. 비싸다면 비싼 돈이지만 사람만 확실하다면 내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수키 씨를 알게 된 건 우리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인 행복한 이웃 모임이라는 밴드 채팅방을 통해서였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배추 공동구매나 백신 접종, 강아지 잃어버린 이야기나 하던 곳이었죠. 그날따라 소파에 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던 이수키 여사님이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입주 가능하고 어르신 정석 케어 능숙하시고요. 월 3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글 밑에는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는 아담하지만 인상이 참 선해 보이는 여자가 웃고 있었죠. 할머니 발을 정성스레 마사지해주는 사진 옆에는 이전에 모시던 박할머니, 지금은 아들네로 가셨음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중개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채팅방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댓글에도 수키 씨 정말 사람 좋아요. 저도 예전에 도움받았는데 최고였어요. 같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진까지 공개하고 다들 칭찬하니 사기꾼은 아니겠거니 싶어 덜컥 연락을 했습니다. 2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최 실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품 있으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이라도 참 듣기 좋더군요. 저는 나이도 있고 무릎이 안 좋아서 외손자 등하원에 살림까지 하려니 벅차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해합니다.
전에 모시던 어르신도 딱 여사님 같은 상황이셨어요. 장보기, 식사 준비, 온찜질 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도 함께 돌봐드릴 테니 여사님은 그저 푹 쉬세요.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몇 가지 꼬치꼬치 물어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 전 주인들이 써준 추천서까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친정엄마 같은 분 모시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집으로 와서 면접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번거롭게 마중 나오지 마시라 주소 보고 찾아가겠다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아이 주라며 사온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며 본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신발부터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아주 야무졌습니다. 거실에 앉으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건강진단서, 자격증, 백신 접종 기록 등을 탁자 위에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망설임이 없었죠. 전에 어디서 일했냐고 물으니 분당의 고급 빌라에서 80대 독거노인을 2년 넘게 돌봤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들네 집으로 합가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고요. 점심을 한번 차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 타락죽을 끓이고 시금치 나물에 당근을 넣은 돼지고기 장조림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간이 세지 않고 삼삼하니 딱 제 입맛이었습니다. 혹시 가려야 할 음식이 있으신가요? 위장이 불편하시면 조리법을 바꾸겠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는데 베란다에서 지훈이가 동요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수키 씨, 진심으로 해볼 생각이면 우리 집을 부탁할게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문턱을 넘은 이상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들어오는 건 쉬워도 다시 내보내며 문을 닫는 건 그토록 어려울 줄은요. 이수키 씨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을 끓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대신 사각사각 채소 써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부드러운 죽과 두부 부침, 슴슴한 나물 반찬, 지훈이를 위한 우유와 계란말이까지 완벽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보니까 딱딱한 건 관절 회복에 안 좋아요. 아침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드셔야 해요. 그녀는 마치 보호자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기계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어쩜 그리 손이 야무져요. 쉴 틈도 없이라고 칭찬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계속 돌려야 녹이 안 슬죠. 그녀가 마음에 들었던 건 불필요한 수다를 떨지 않으면서도 차갑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심심해하면 옆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죠. 지훈이도 처음에는 그녀를 꽤 따랐습니다. 수키 씨는 밀가루 반죽으로 고양이 얼굴 모양 쿠키를 구워주기도 하고 가져온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밤에 저를 침실로 부축해준 뒤에는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며 이러면 통증이 훨씬 덜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무릎을 감싸니 마음까지 노곤해지며 안심이 되더군요.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인가
지훈이의 표정이 묘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 수키 씨와 놀다가도 슬그머니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한 번은 갓 구운 곰돌이 쿠키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이런 냄새 싫어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변덕을 부리는 줄 알고 야단을 쳤는데 지훈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키 씨가 다가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남자 아이들은 원래 예민해요. 아마 제가 할머니 사랑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질투하는 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그녀가 아이 심리까지 잘 아는구나 싶어 더 믿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설거지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가스레인지가 너무 낡았던데 시간 날 때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혹시라도 가스가 셀까봐 걱정돼서요. 저도 평소에 걱정하던 부분이라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핸드폰으로 최저가 업체를 찾아 주말에 설치 기사를 불렀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느 밤 제가 기침을 좀 했더니 잠옷 차림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사님, 감기 기운 있으세요? 괜찮다고 해도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생강배숙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서서 지켜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서러워 마세요. 늙었다고 사랑받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월 300만 원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안심과 청결,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싼 거니까요.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건 그 즈음부터 지훈이가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도 깨작거리고 혼자 종이 조각의 연필로 무언가를 끄적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른들의 관심이 분산되니 삐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에서 벗어난 그 안락함에 취해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되었다며 안도하고 있었으니까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무릎이 점점 더 뻣뻣해졌습니다. 수키 씨는 여전히 매일 찜질과 마사지를 해주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작은 쏟아지는 졸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10분도 안 되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물컵을 든 채로 졸다가 물을 다 쏟고 나서야 깬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이 너무 깊이 들어 지훈이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수키 씨, 혹시 내가 먹는 약에 문제가 있나? 제가 묻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여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날이 더워지니 기력이 딸려서 그래요. 제가 대추랑 감초 넣고 달인 물 좀 드릴 테니 드셔보세요. 그녀는 마트에서 샀다는 천연 곡물 가루라며 포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방앗간에서 직접 빻은 거라며 위장에 좋고 피로 회복에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맛을 보니 밍밍하면서도 끝맛이 쌉쌀했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마신 날은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공복에 그 가루를 타주었습니다. 제가 주저하면 저 못 믿으세요 하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해를 사기 싫어서 웃으며 받아 마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냈는지, 아이 약은 먹였는지, 딸에게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고 온 집안을 뒤진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노망이 났나 봐. 자주 섞인 제 말에 그녀는 위로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사님은 저만 믿고 푹 쉬시면 돼요. 그녀의 보살핌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옷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에는 만든 날짜와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 상하니까 제가 관리할게요. 딸이 안부 전화를 하면 저는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하는 말이 한 박자 늦게 이해될 때도 있었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유령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와도 놀아달라고 조르지 않고 혼자 구석에서
그림만 그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스케치북에 검은색 냄비와 그 옆에 눈 달린 병을 그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훈아, 그게 뭐야?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만드는 밥. 저는 아이가 또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하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수키 씨, 지훈이가 요새 왜 저렇게 풀이 죽어 있을까? 그녀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게 낯선가 봐요. 애들이 원래 예민하잖아요. 할머니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니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에게 소홀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가끔 수키 씨는 부엌 불을 끄고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기에 뭐냐고 물으면 유리병이라 분리수거해야 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의심병 걸린 것처럼 보일까봐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낡은 상처처럼 욱신거렸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관절이 쑤시듯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밥그릇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하얀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김지훈, 너 미쳤니? 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채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수키 씨가 다가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여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아요. 애가 피곤해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6살이 무슨 이런 투정을 부려. 저는 식탁을 내리치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너 당분간 핸드폰 금지야. 밖에 나갈 생각도 마. 지훈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첨 돌아섰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주방 선반 위 영양제 병들이 늘어서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이 이상해.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7글자를 머릿속에서 조합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약이 이상하다니? 무슨 약이? 어떻게? 수키 씨가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애들이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제가 매일 약 챙겨 먹으니까 그게 나쁜 건 줄 아나 봐요. 저 저혈압이라 한약 좀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행주를 짜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지훈이는 물러서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약 선반으로 다가가 그녀가 식전에 항상 챙겨 먹는다던 플라스틱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흐릿하게 영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수키 씨가 다가와 병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처방약 아니에요. 그냥 기력 보충제예요. 따님한테 사진 찍어 보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얼떨결에 그래, 딸한테 물어보지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럼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이미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제 침대맡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믿어.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네가 그린 그림 속 그 병이 저 약병이니? 아이가 끄덕였습니다. 맛이 이상해. 아줌마가 저거 먹고 나면
밥에서 쓴맛이 나. 그리고 할머니가 자꾸 말을 안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밥맛이 없었던 게 위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졸리고 멍했던 게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직감이 내 마비된 신경을 깨운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망칠 구멍을 찾고 싶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을 붙잡고 싶었죠. 하지만 지훈이의 약이 이상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도우미 이모가 먹는 약인데 문제없나 한번 봐줄래?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들어간 수면 유도제 같은데. 엄마 이거 안 먹었지?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몸에 좋은 거라고 탕국에 타줬는데. 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딸이 눈치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리하기 전 반드시 주방 깊숙한 곳 찬장에서 약병을 꺼내 무언가를 먹는 척하거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소를 씻거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가는 것을 극도로 막았습니다. 여사님 미끄러워요. 다쳐요. 그녀가 끓인 국은 항상 뚜껑이 덮여 있었고 제 앞에 놓일 때는 이미 먹기 좋은 온도로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가 볶음 요리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목 아프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저를 주방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귀중품이랑 약이 있어서 애가 만질까 봐요 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이 예전에 쓰던 공기계 스마트폰을 찾아 무음으로 설정하고 주방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두었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내일 먹겠다고 했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약이 되는데 식으면 맛없어요. 그럼 수키 씨가 먹어. 버리면 아깝잖아. 그녀의 얼굴에서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이 살짝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보양식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먹어요. 그녀는 국을 마시지도 지훈이에게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몰래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푹 익은 대추와 구기자가 떠 있었지만 국물 색은 탁했고 역한 단내와 함께 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국물을 작은 병에 조금 담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지훈이는 제 품에 파고들어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왜 며칠 전부터 저에게 매달렸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으로 제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투정으로만 치부했던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딸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키 씨가 문을 열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따님이시구나. 어머님이랑 판박이시네요. 미인이세요. 딸은 눈길도 주지 않고 네 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고 지훈이를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딸은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약품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엄마가 마시던 그 곡물가루 성분이 뭔지 알아? 제가 고개를 젓자 딸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인용 수면제랑 신경안정제가 섞여 있어.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하고 인지 능력 떨어지는 약이야.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가끔 국물만 마셨는데 엄마가 이 사람 믿은 건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 거지.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신분증 확인해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찍어보낸 신분증 번호 조회해 봤어. 이 사람 이름 이숙희 아니야. 심정순이야. 뭐, 지난 3년 동안 이름 4개 돌렸으면서 가사 도우미 했어. 2번은 절도 신고 들어갔는데 증거 없어서 풀려났고 그 뒤로 잠적한 사람이야.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사기꾼이 험상침게 생기거나 화려한 치장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해서 믿고 싶었던 거야.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늘 전 주인을 급진히 모셨다고 했지만 연락처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혈압이라더니 진정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수키 씨의 양념통과 찬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조미료 칸 깊숙한 곳에서 라벨 없는 작은 플라스틱 통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곡물 가루라고 했어. 딸이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곡물 냄새가 아니야. 그날 저녁, 수키 씨가 돌아와 웃으며 국을 내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키 씨,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지? 한 달하고 닷새 됐네요, 여사님. 저는 국을 마시지 않고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순종적인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등 좀 닦아드릴까요? 됐네. 오늘은 피곤해서. 그 국은 누구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라는 껍데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게 제 삶을 잠식해 왔습니다.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여사님, 물건 찾기 쉽게 제가 다 라벨 붙여놨어요 라고 했죠. 처음엔 그 부지런함에 감동했지만 사실은 제가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요리를 못하게 한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을 타기 위해서였고 약 상자를 잠근 건 아이가 아니라 제가 못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처럼 남한테 맡기는 거 불안해하시잖아요. 라며 제 마음을 이해하는 척했지만 실은 제 불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사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며 슬쩍 떠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아니, 중개인한테 얼핏 들어서요. 노후 준비 잘해두셨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라며 얼버무렸죠. 그건 칭찬이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엄마 건강 노린 게 아니야. 엄마의 신뢰를 노린 거야. 은행 계좌 비밀번호, 집 문서 위치, 손자의 생일. 그녀는 야금야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키 씨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날이 더우니 여사님은 집에 계세요. 라며 혼자 나갔죠. 그 틈을 타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노인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몰래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사 도우미를 신고합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남녀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이숙희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경찰이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상 이름은 심정순입니다. 과거 절도 혐의도 있고요. 오전 11시 37분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사님, 장 봐왔어. 거실에 있는 경찰을 본 그녀의 말이 딱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더군요. 이숙희 씨. 여경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까닥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분증 도용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그녀는 피고떠니 말했습니다. 거참, 너무 오랜만이라 감이 떨어졌네.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시료들 하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배가. 화장실 좀 먼저 다녀올게요. 여경이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주방 쪽 뒷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뒤쫓아 갔을 때는 이미 옆집 담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리 도주로를 봐둔 게 분명했습니다. 젠장. 남자 경찰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녀는 처음 온 일주일 동안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 옥상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금을 훔치거나 귀금속을 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훔치려던 건 제 판단력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저와 손잡고 있는 그림, 그 다음 장에는 검은 냄비와 눈 달린 약병, 그리고 비릿하게 웃고 있는 찌그러진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내가 외로워서, 사람 그리워서 눈이 멀었던 거지.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약이 이상해라고 했을 때 왜 나는 아이를 먼저 나무랐을까? 나는 늙어서도 내 판단력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2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붙잡혔다고요. 또 다른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지인 소개로 왔다고 하다가 주민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수십 개의 가짜 신분증과 위조된 추천서,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 가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상대로 감정적 지배를 하는 전문가라고요. 처음엔 완벽하게 잘해주다가 서서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엔 스스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내놓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우미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꼼꼼하게 검증한 정규업체 사람이고 거실과 주방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새 도우미는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집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제가 쥐고 있고 누가 권하는 건강식품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가장 작고 순수한 목소리, 바로 아이의 직감 속에 있다는 것을요. 지훈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경찰도 CCTV도 아닌 할머니 약이 이상해라는 그 7글자가 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영자 할머니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년의 외로움 앞에서는 누구나 저렇게 무방비해질 수밖에 없다고 느끼셨나요? 현실에는 이숙희, 아니 심정순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해킹합니다. 가짜 신분과 추천서, 화려한 경력으로 첫인상을 사로잡습니다. 과잉 친절,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빚진 마음이 들게 합니다. 고립 유도,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을 은근히 차단하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판단력 박탈, 약물이나 심리적 조종을 통해 서서히 주도권을 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도움이나 특정 지인을 맹신하며 가족을 멀리하진 않으시나요? 아이들이 누군가를 유독 싫어하거나 피하진 않나요?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버 라이프로드였습니다.